취득 형태별 원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유형별이 아니라 이제 취득 형태별.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토지나 건물은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우리가 계약금 나가고 중도금 나가고 잔금 나가는 기간이 상당히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학에서는 1년 이하면 단기, 1년 이상이면 장기라고 하는데 화폐에는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토지를 구입한 금액과 이자 비용으로 그 금액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뭘 배울 거냐면 취득 형태별 원가를 배울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장기로 할부로 구입했을 때 그래서 장기 연불 거래 시 원가를 배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1년 이후에 지금 100원에 구입을 하는데 우리 계약서에 찍혀 있는 이자율을 봤는데요. 그 이자율이 10%예요. 그럼 1년 이후에 10원만큼 이자도 줘야 되는 거죠. 원금이 100원이고 이자도 10원을 줘야 돼. 근데 이 시점에 이 이자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약서에 찍혀 있는 이자율로 해서 액면 이자율이라고 하죠. 그런데 화폐에는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시장 이자율을 구해봤더니 이 이자율도 10%예요. 그러면 우리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하죠? 현재 가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1 나누기 R의 N승에 해주죠. 1년이니까 110을 1.1로 나눠주면 되죠. 1년이니까. 그러면 100원이니까. 액면 금액과 언제나 원금과 일치하게 되죠. 그러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if 우리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아지면 여러분들 그냥 액면 발행, 사채의 액면 발행과 똑같이 간단하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는 잘 출제가 안 되죠.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 장기성 지급 어음 등의 표시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은 경우라고 해서 얘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액면 발행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X1년 1월 1일에 3일은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액면 금액 2억 5천에 장기성 지급 어음 만기 5년 표시 이자율 14%를 발행하였다고 돼 있죠. 이자는 매년 말 지급하고 주 3일의 정상적인 차입 이자율은 14%다. 그러면 시장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이 일치해요. 땡겨도 토지의 취득원가 얼마 나온다? 2억 5천. 그렇죠?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땡겨도 2억 5천이 나온다. 그러면 토지의 취득원가 얼마 처리하고 2억 5천. 해답 보세요. 이거는 써주지도 않을 거야. 너무 쉬워서. 토지 취득원가 2억 5천이 되고 반대편에 뭐 장기 미지급금 또는 장기성 지급어음 2억 5천 써주고 그 다음에 액면 이자를 인식하시면 되니까 2억 5천에다가 14% 곱해보세요. 3,500만 원 나오죠? 이자 비용 현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요게 나오는 거예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달라. 그러면 액면 금액, 요 금액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면 안 되죠. 이 금액이 달라지니까 이게 100원 이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요게 시험 문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성 지급 어음 등의 표시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현저하게 다르거나 무이자부 조건으로 발행된 경우 무이자부 조건도 액면 이자율이 0이니까 시장 이자율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양가로 2번에다 별표 쳐놓고 여러분들 예제에다가 별표 쳐놓고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면 X1년 1월 1일에 3일은 토지를 취득한 대가로 액면 금액 2억 5천인 무이자부 지급어음을 3년 만기로 발행했대요. 자, 지금 무이자부 어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X1년 초에 X3년 말 3년이 지난 다음에 2억 5천을 받는 이런 어음을 하나 받은 거야. 그럼 뭘 알고 있어요? 금액을 알고 있고요. 언제 받을지 시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할인율만 알고 있으면 현재 가치로 회계 처리해야 되죠. 우리가 현재 가치 회계 처리하려면 금액, 시기, 할인율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금액, 그리고 요게 시기, 요게 할인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할인율을 안 줬어요. 그런 다음에 현재 가치를 그냥 줘버렸죠. 187, 828, 700. 그래서 제가 그냥 계산해 봤어요. 이 할인율이 얼마일까? 실제 문제의 할인율이 10%로 주어진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2억 5천 나누기 1.1에 3승 하시면 저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와요. 187, 828, 700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됐죠? 요거 갖다가 이제 회계 처리하는 거죠. 네, 그럼 회계 처리하실 때 여러분들이 토지를 취득하셨으니까 토지에다가 얼마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억 5천을 그대로 쓰시면 안 된다. 우리 토지의 취득원가는 현재 가치로 처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187, 828, 700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반대편에 이제 무언가를 쓰셔야 돼요. 반대편에 미지급금이죠. 네, 그래서 미지급금 쓰시면 되고 기업 실무에서는 장단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장기 미지급금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187, 828, 70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기하셔도 돼요. 이렇게 분기하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BS를 그리시면요. BS에 장기 미지급금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187, 828, 700으로 공시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장부 금액이 187, 828, 700으로 공시가 돼서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재무제표만 보잖아요. 아, 그럼 이거 나중에 3년 뒤에 187, 828, 700을 갚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얼마 갚아요? 3년 뒤에? 2억 5천.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를 표시할 때는요. 보통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요 장기 미지급금 회계 처리할 때 이것을 액면금액 전체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액면금액 전체로 회계 처리하시면 여기가 2억 5천이 되죠. 그럼 대차가 안 맞게 돼요. 그쵸? 요 차대변이 안 맞잖아요. 그럼 차대변이 안 맞는 금액을 우리 현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계정으로 해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회계 처리합니다. 다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할차라고 쓸게요. 그러면 요 금액에서 요 금액을 빼주시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62171,300이 나와요. 62171,300 이렇게 분계를 해요. 그러면 요것은 표시할 때 어떻게 하냐? TB에는 차변에 잡혀 있지만 우리가 표시할 때는 대변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부채 평가 계정, 부채 차감 계정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62171,300이 있는데 요 T 계정에 요 가운데 부분 는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할차를 쓰시고 부호를 반대로 해줘야겠죠. 그럼 62171,300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요거 빼주면 요 금액과 똑같이 되죠. 그래서 아까처럼 순액으로 회계 처리 안 하고 총액으로 회계 처리가 되면 아 미래에 2억 5천을 갚아야 되고 지금 화폐의 시간 가치 부분 이자 요소가 62171,300만큼 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시험은요. 요 분계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 토지의 취득 원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얼마냐. 요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토지의 취득 원가 구하라 그러면 요 2억 5천에다가 요 1.1의 3승구에서 요 금액을 구하거나 아니면 현할차 구하라 그러면 요 액면 금액에서 요 금액을 빼주시면 되겠죠. 두 가지. 여기서 요거 빼주면 요거 나오니까. 그래서 요 계산 문제는 뒤에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장기 연불거래 원가를 배웠고요. 가장 중요한 교환에 의한 취득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은 조금 칠판을 지운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배워보겠습니다. 이거를 쉬운 말로는 그냥 우리가 교환거래라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한 6번 1년에 출제된다고 하면 3번 정도는 출제되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산 문제 풀 때. 자, 교환거래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어떤 기계장치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A. 요 기계장치를 취득할 때 돈 주고 취득한 게 아니라 기계장치 B하고 서로 바꾼 거야. 그럼 취득원가 얼마로 결정할 건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돈을 주고 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건데 자산끼리 서로 교환한 거예요. 그때 취득원가 어떻게 처리할 건데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거래가 있고요. 그리고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거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이 상업적 실질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이런 것들을 배우는 사람한테는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종자산의 교환거래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차량 운반구 갖고 있는데요. 그랜저하고 티코하고 바꾼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나쁘죠. 한 사람은 기분이 좋고. 그래서 이거는 구자산의 취득과 구자산의 처분과 신자산의 취득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티코하고 바꿨어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실질은 똑같은 건데 이름만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동종자산의 교환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처분과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쳐드릴 건 첫 번째, 취득 원가를 어떻게 결정할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유형자산 1과 어떤 유형자산 2를 서로 교환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회계 처리를 해야겠죠. 처리할 때 뭐라 그랬어요? 지급할 때가의 현금 또는 지급할 때가의 공정가치. 그러면 요 공정가치로 처리할 것인가,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처리할 것인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처리할 것인가, 요 두 개를 결정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는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무제표에 항상 현금으로 찍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2에 지금 현재 자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현금화되는 금액으로 측정을 한다면 논리적 일관성이 있겠죠. 그럼 이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입니까?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예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죠. 그래서 현금 기억하시면 돼요. 유형자산 취득할 때 현금 제공한다. 따라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자, 페어밸류라고 쓴 겁니다. 약자 페어밸류 공정가치. 됐죠? 그런데 이게 금액이 서로 하나는 100원이고 하나는 120원이 되면요, 우리 서로 현금이 수수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 풀 때 공식으로는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다가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현금의 공정가치도 더해줘야 돼요. 수치하면 빼줘야겠죠. 그래서 현금 수치, 이런 식으로 공식화시켜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계산 문제를 풀 때 쓰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처분 손익이 발생하죠. 처분 손익.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는 신자산의 취득과 구자산의 처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분 손익은 처리하시면 되는데, 처분 손익은 현금 수수액에서 장부금액 빼주면 되죠. 그러면 장부금액보다 비싸게 팔면 이익이고 싸게 팔면 손실이잖아요. 근데 현금을 준 건 아니죠.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장부금액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공식화시켜서. 그 다음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는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거냐? 회계 처리 안 하는 거죠. 취득과 처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회계 처리는 나와요. 이게 왜 나오냐면, 내가 어떤 차량 운반구를 갖고 있는데 이 차량 운반구가 차량 A였던 거예요. 그래서 100원만큼 있고 2년 동안 감가상각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40원 있어서 장부금액이 60원인 상태예요. 여러분들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면 장부금액이라는 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똑같은 차량과 종류까지 똑같은 차량과 바꿔주면 차량 A 100원이고요. 이걸 없앴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40원을 없앱니다. 그럼 요거는 이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장부금액 60원짜리를 없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것이 차량 B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름만 바꿔주는 거예요. 60원으로. 장부금액. 실질이 달라지지 않죠. 근데 깨끗하게 해준 거죠. 감가상각 누계에 있었는데 요거 60원 쓰고 요거 0 쓰고 요거 60원으로 바뀐 거죠. 요 금액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금액은 뭐가 됐어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이 취득 원가가 됐죠. 따라서 요 금액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이 되고요. 요거를 계산 문제로 푼다면요, 이것도 현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에다가 현금 지급액의 장부금액 더해주시고 현금 수취액이 있으면 빼주시는 요 공식으로 푸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과 처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안 나와요? 처분 손익이 안 나옵니다. 이름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 0 쓰는 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요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론적으로 다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드린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일단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거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없는 경우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플러스 현금 지급액 플러스 마이너스 현금 수령액,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플러스 현금 지급액 마이너스 현금 수령액. 그래서 요 공식도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거래. 자,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거래. 자, 문제를 보시면 주 3일은 사용 중이던 건물을 용산의 기계장치와 교환하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죠. 예, 현금 흐름의 구성 요소가 다르니까 상업적 실질이 있습니다. 이 교환과 관련해서 주 3일은 공정가치의 차액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3일이 용산에게 10만 원을 준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 누가 줬는지. 그래서 이제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건 아시죠?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장부금액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요거 빼면 장부금액이 120만 원인 상태. 그 다음에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여기서 요것을 빼면 88만 원인가요? 네, 88만 원만큼 장부금액인 상태. 그리고 공정가치는 건물의 공정가치가 100만 원이고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110만 원일 때 양사의 회계 처리를 다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3일이에요. 3일. 3일은 뭐를 처분했어요? 구자산, 건물. 그럼 우리는 보통 총액법을 쓰기 때문에 건물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전부 다 없애줘야 돼요. 그럼 200만 원과 자 80만 원 이렇게 잡고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가 얼마인가 요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제공한 자산 건물의 공정가치입니다. 그러면 건물의 공정가치는 얼마라 그랬어요? 100만 원. 그래서 건물의 공정가치 100만 원 여기다가 100만 원 쓰시면 틀린다는 거죠. 왜 100만 원 쓰시면 틀립니까? 제공한 게 한 개가 아니야. 뭘 제공했어? 현금. 현금 얼마 제공했다고 돼 있어요? 10만 원. 그래서 현금 10만 원을 제공했으니까 제공한 게 두 개예요. 여기도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10만 원만큼이 있는 거죠. 그럼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얼마가 된다? 두 개 더한 110만 원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요거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대차가 안 맞게 되죠. 대차가 안 맞으면 이제 처분 손익을 인식해야 돼요. 210만 원에서 190만 원을 빼면 처분 손실이 발생하죠. 20만 원만큼. 그래서 처분 손실 대차 차액으로 20만 원만큼이 발생합니다. 요것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요 분계를 안 하고 풀려면 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어떻게 된다고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110만 원, 100만 원 플러스 현금 지급액의 공정가치 그리고 현금 수령액은 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써놓은 공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처분 손실은 공정가치에서 장부금액 빼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공정가치 100만 원이고 120만 원이니까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빼주면 마이너스 20만 원이니까 이렇게 산식으로 푸셔도 되고요. 저는 산식과 분계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 용산 입장에서도 한번 회계 처리해야 되죠. 용산은 기계장치가 있어요. 자, 기계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400.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고 312만 원이 있습니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라고 그랬죠. 장부금액이 아니에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는 11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건물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요걸 구하는 건데 여기다가 110만 원 쓰는 순간 여러분들 시험을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그렇죠? 뭘 실수한 거예요? 내가 받는 게 하나 있어요. 현금. 얼마? 10만 원. 따라서 두 개를 받았을 때 총 공정가치가 110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현금은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일치하니까 나머지 차액 11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주면 건물의 취득원가는 100만 원이 된다. 그렇죠? 그럼 대차 차액이 발생하죠? 대차 차액이 발생하면 이쪽이 400이고 이쪽은 한참 더 크네요. 그럼 처분 이익이 발생하죠? 처분 이익이 22만 원 발생합니다. 대차 차액이니까 처분 이익 22만 원이 발생한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 건물의 취득원가 그리고 처분 이익을 물어보는데 산식화 시켜서 풀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110만 원에서 현금 지급액 없죠. 얘는 현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금 받은 거 10만 원 빼주시면 100만 원 답이 나오고요. 요거 1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처분 이익은 공정가치에서 장부금액 뺀다 그랬죠. 110만 원이고 장부금액은 제가 써놨죠. 기계장치의 장부금액 88만 원. 그래서 88만 원 써주시면 22만 원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핵심은 이거예요. 요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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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을 구하는 거.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 똑같은 문제인데요.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거래예요. 그러면 요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거래. 주 3일은 사용 중이던 차량 운반구 A를 용산이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 B와 교환했고요. 이 교환과 관련해서 주 3일은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름만 바뀌었고 내용은 똑같아요.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가정했고 요거 120만 원, 100만 원, 88만 원, 110만 원 거의 내용이 똑같네요. 그쵸? 자, 그럼 3일 입장에서 회계 처리예요. 자, 제공한 게 차량 A입니다. 요것만 바꿔주면 되죠. 근데 아까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였지만 이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금액이 장부금액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200만 원에서 80만 원이 이쪽으로 가니까 장부금액은 120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120 쓰는 순간 틀린다는 거죠. 그쵸? 왜냐면 제공하는 게 두 개예요. 현금 10만 원도 제공했어요. 현금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장부금액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제공한 게 두 개니까 두 개 더하면 차량 운반구 B의 공정가치는 13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것만 물어봐요. 요거. 그럼 뭐 두 개 더하면 돼요. 요것과 요것을 더하면 되죠. 아까 그래서 공식 써줬죠.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120만 원에다가 현금 지급액의 장부금액 10만 원에다가 수령한 건 없다. 그래서 130만 원 쓰면 되고 절대 잊지 마실 거. 상업적 실질이 없을 때는 처분과 취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 손익은 0이다. 요거 항상 기억하셔야 안 나오잖아요. 대차가 딱 맞아버리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두 번째 예제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거래 바로 뒤에 있는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거래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요거 이해 가시죠? 두 번째 요거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뭘 바꿔줘야 되냐면 이쪽에 있는 이름을 차량 B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장부금액이니까 400에서 311을 빼주시면 88만 원.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쓰실 때 처분이익은 발생하지 않으시고요. 현금 10만 원 쓰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차량 운반구 A의 취득 원가인데 여기다가 바로 88만 원 써주시면 안 되는 거죠. 받은 게 두 개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88만 원이 되니까 88만 원에서 10만 원 뺀 78만 원이 차량 운반구 A의 취득 원가가 되고 요거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88만 원에다가 현금 지급액의 장부금액인데 얘는 지급하지 않았고 받은 게 10만 원이니까 빼주면 되죠. 그래서 78만 원 쓰시면 되고 절대 잊지 마실 거 처분 손익은 0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물어볼 수 있겠네요.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거래. 자, 우리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거래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내용은 이제 복구원가가 있습니다. 복구원가는 칠판을 지우고 또 설명드릴게요. 자, 양가로 3 보시면 복구원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복구원가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플러스 자산 취득에 직접 관련된 원가 6개 플러스 복구원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복구원가를 설명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구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나요, 해양 구조물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면요. 법률상 이 해양 구조물이나 원자력 발전소가 토지를 오염시켜요. 그럼 국가에서요 3년이나 5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복구하라는 의무를 줍니다. 그럼 이제 미래에 발생할 비용이 들어요. 그럼 미래에 발생할 거니까 자산 취득 이후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복구 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화폐에는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한 것에 현재 가치를 구해줘요. 그럼 이거는 국가에서 법에서 이걸 꼭 복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뭘 잡아야 되냐? 부채로 잡아야 돼요. 현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채 정의가 뭐였죠? 과거 사건의 결과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현재 의무. 근데 이 복구 비용은 추정된 금액이에요. 금액과 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충당 부채를 잡습니다. 그리고 복구에서 발생했으니까 복구 충당 부채를 잡아요. 그래서 복구 충당 부채를 계상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요 금액, 똑같은 금액을 우리가 복구 원가라고 해서 자산의 취득 원가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복구 원가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 설명할게요. 이거 들어갖고는 지금 이해 안 가죠. 당연히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엑셀 1년 초에 이제 어떤 해양 구조물이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을 우리가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구입 가격
얼마가 들었냐면 100만 원이 들었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배운 거예요. 예. 그래서 현금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자, 우리 원자력 발전소나요 해양 구조물은요 토지나 건물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구축물이라고 회계 처리를 합니다. 100만 원. 근데 이제 법에서 3년 뒤에 이것을 복구하라는 의무를 준 거예요. 그래서 미래 X 3년 말의 복구 비용을 이 시점에서 추정한 겁니다. 추정했더니 금액이 얼마 나왔냐면 30만 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법에서 지켜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 때문에 우리 부채를 잡아야 돼요. 근데 금액 알고 있죠? 30만 원. 시기 알고 있죠? 회사의 할인율만 알고 있으면 현재 가치를 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현재 가치 땡겨요. 근데 현재 가치 개수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0%라고 나와 있어요. 10%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30만 원에 10%만큼, 금액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1 나누기 1.1의 3승.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0.75131 뒤에 막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요거 반올림해서 4가지 숫자를 주기도 하고요. 소수점 넷째짜리 5 숫자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0.7513 이렇게 계산했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225390이 나옵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 금액만큼 부채 잡아야겠죠? 네. 그래서 부채를 잡습니다. 225390. 네. 그러니까 부채에서 이 회계 처리가 나온 거예요. 자산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근데 이게 30만 원인지 40만 원인지 추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충당 부채를 잡으시고 앞에다가 이제 복구자를 붙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똑같은 금액 225390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래? 저는 뭐 처리하고 싶냐? 이 금액을 비용 처리하고 싶습니다. 비용. 자, 그럼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점에 이 금액이 마이너스 225390만큼이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수익은 언제부터 발생해요? 원자력 발전소. 요 3년의 기간 동안에 수익이 발생해요. 그럼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과 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이 일치하지 않게 돼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알맞는 회계 처리가 안 되죠. 그래서 비용 처리하지 말고 일단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가 3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 처리하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알맞는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구 비용의 현재 가치를 복구 원가라고 해서 자산의 취득 원가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론적인 근거가 뭐라고요? 수익 비용 대응 원칙. 그래서 구축물의 취득 원가는 100만 원이 아니라 2개 더한 122539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원가 처리하실 때 1225390이라고 회계 처리하시고 요것을 구축물의 취득 원가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복구 원가가 뭔지 아시겠어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가 하나 나와 있죠? 우리 책에. X1년 1월 1일 3일은 해저 유선을 탐사할 목적으로 해양 구조물을 100만 원에 취득하였다. 자, 100만 원 나와 있네요. 구입 가격. 경제적 내용 연수 3년이다. 3년으로 그려놨어요. 자, 내용 연수가 종료된 다음에 원상 복구를 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며 복구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30만 원이다. 요 금액 30만 원. 그다음에 이러한 복구 비용은 충당 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 복구 충당 부채의 산전 시 적절한 이자율은 10%고 3기간의 현가 계수는 0.7513이다. 그래서 똑같이 책에 있는 문제랑 제가 계산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동거래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럼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저는 이걸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2개로 나눴습니다. 실제로는 구축물에서 1225390으로 합쳐도 되겠죠.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이거 구축물의 취득원가 처리할 때 100만 원 쓰는 게 아니라 복구 비용의 현재 가치 22390을 더해서 1225390으로 구축물의 취득원가 처리하는 걸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시고 이것도 별표 복구원가. 여러분들 지금 7번째 강의에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요. 교환거래 복구원가 정부보조금입니다. 정부보조금은 조금 칠판을 지운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4번 보시면요.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가끔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저는 그냥 정부보조금이라고 쓸게요.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요. 2가지로 발생할 수 있어요. 자, 하나는 뭐냐면 자산 관련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산 관련 보조금은 뭐냐면요. 회사가 어떤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기계장치를 1억만큼 구입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8천만 원 보조한 거예요.
자산을 구입할 때 정부가 대신 돈을 대준 것을 자산 관련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 자산 관련 보조금은요. 계산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 관련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지하철을 요금 찍어본 거 보니까 1250원 나왔더라고요. 지하철 공사가 1250원만큼 돈을 받으면요. 지하철 공사는 계속 적자가 나요. 사실은 한 2000원 정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750원만큼 한 사람당, 한 인원당 계속 적자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 요금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지하철 공사에 계속 적자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국가에서요, 세금을 통해서 정부 보조하면서 이제 수익이나 비용을 보존해 줍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한 명이라고 하면 750원만큼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수익으로 750원 잡거나 아니면 비용을 750원 둘 중에 하나 처리해줘서 금액을 맞춰주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익이 1250원 잡히는데 사실은 인건비 같은 게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 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국가에서 750원을 보조해주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2,000원 되고 2,000원 되니까 당기순이익이 0이 되고요. 이렇게 보존해주면 1250원 그리고 이것도 1250원으로 줄어버리니까 0이 되니까 어차피 이거 두 개 회계 처리하는 효과가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익 관련 보조금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기타 수익으로 처리하시거나 아니면 비용에서 차감하시는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론형 문제, 말 문제만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자산 관련 보조금만 배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자산 관련 보조금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건데? 자산 관련 보조금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 다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주고 기계장치를 취득했는데 국가에서 80만 원만큼 보조를 해줬어요. 그럼 내가 순수하게 지출된 비용은 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취득원가를 20만 원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빼줍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산 차감법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너 국가로부터 80만 원 받았지 않느냐. 이거 수익으로 처리해라. 근데 단기에 일시에 80만 원 처리되면 단기의 이익이 한 기간에 확 오르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 기간치 사용하는 시점에 나누어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수익 잡아라. 그러려면 미리 받은 금액을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죠. 선수 수익을 우리 회계학적에서 이연 수익이라고도 합니다. 수익을 연기했다. 선수 수익과 이연 수익은 똑같은 뜻이에요. 선수 수익과 이연 수익은 똑같은 뜻이에요. 그럼 이건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부채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총액으로 회계 처리한 다음에요. 자산차감법으로 회계 처리를 했으니까 정부 보조금이 점점 없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없어질 때 자산차감법은 감가상각비를 상계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연수익법은요. 수익으로 인식할 수익 인식액이 똑같이 돼요. 어쨌든. 그러면 그 전에 잡았던 감가상각비를 취득원가랑 정부보조금의 비율로 계산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감가상각할 때는요. 잔존가치 빼주잖아요.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준 감가상각 대상 금액 중에서 정부보조금의 비율만큼 정부보조금이에요. 정부보조금의 비율만큼 상계를 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내용이 이해 안 가죠? 일단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제를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야지 이 내용들이 이해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계산 문제 푸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정부보조금 관련된 예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차피 숫자가 똑같아요. 하나는 자산차감법, 하나는 이연수익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자산 관련 보조금,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자산 차감법은요. 흰색 분필로 분계를 하고요. 차이가 나는 이연수익법은요. 노란색 분필로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2년 1월 1일 3일은 기계장치 100만 원에 취득했대요. 이건 뭐 회계 처리할 수 있죠. 1월 1일 기계장치 10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100만 원. 이것은 여러분들 회계 처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가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00만 원을 20만 원을 빼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주시면 감가상각 대상금액 80 나누기 5 해주면 16만 원만큼 감가상각 매년 해야 돼요. 주3일은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해서 X1년 1월 1일에 정부보조금 6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면 회사가 현금 60만 원을 수령했는데 자산차감법은 자산에서 차감하기로 했을 때 개정과목 정부보조금이라고 씁니다. 저는 팔이 아파서 정보라고 쓴 거예요. 정부보조금. 그래서 60만 원 써주시고요. 요거를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차감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BS를 그리게 되면 기계장치가 100만 원이고 사실 정부보조금이라는 것은 대변잔액으로 60만 원 남는데 이것을 자산차감법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자산으로 이쪽으로 넘어가죠. 넘어가면 이게 는이 되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죠. 60만 원. 따라서 장부금액이 40만 원이다. 내가 순수하게 낸 돈 40만 원의 장부금액으로 하자. 그게 자산차감법 내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X1년 12월 31일이 돼요. 그럼 기계장치 감가상각해야 되죠. 정액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80만 원 곱하기 내용연수 5분의 1이니까 80만 원을 5로 나누면 16만 원이 회계 처리되죠. 뭐 요거는 이제 회계 원리 때 배운 거 감값이 16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16만 원 됐죠? 그런 다음에 이 정부보조금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이 정부보조금 봐봐요. 기계장치 비용 처리할 때 감가비로 회계 처리했잖아요. 정부보조금 기계장치랑 똑같은 거죠.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이니까. 정부보조금 없을 때도 감값이랑 상계 쳐야겠죠. 상계 칠 금액이 아까 공식으로 제가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16만 원 잡아놨잖아요. 그쵸? 자, 16만 원 잡아놨는데 그 중에서 100만 원이 취득 원가였고 20만 원이 빠지니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80이고요. 그 중에서 정부보조금의 비율은 60만 원이었잖아요. 고긴 만큼 상계 쳐주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12만 원이 나옵니다. 12만 원. 됐어요? 예, 그래서 정부보조금 아까 잡아놓은 12만 원을 상계치고 그 금액만큼 감가비로 12만 원 처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거든요. 그 당시에 장부금액 그리고 X1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 또는 감가비로 인식될 금액. 그러면 16만 원에서 12만 원을 빼줘야겠죠. 이게 차변이고 대변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4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 내용은 요거예요. 요 마이너스 4만 원의 의미는 내가 순수하게 구입한 금액이 정부보조금 뺀 40만 원이니까 거기에 잔존가치 20만 원으로 빼준 감가상각 대상 금액 20만 원을 5년 동안 감가상각한 금액 20으로 5로 나누면 4만 원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계 모르면 이렇게 순액으로 감가상각비 구해도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멋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X1년 말에 BS는 좀 달라지죠. 기계 100만 원이 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뜨잖아요. 16만 원만큼. 16만 원만큼 뜨는 거고. 그 밑에 정부보조금이 있는 거고. 이 정부보조금은 60만 원이 있었는데 12만 원이 빠지니까 48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장부금액은 요거 두 개 더하면 54만 원 나오죠? 54만 원이니까 이게 46만 원 나오나요? 46만 원. 36만 원이네요. 36만 원. 그쵸? 네, 36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물어보시면 36만 원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연수익부로 표시하는 방법. 기계장치 100만 원에 취득했다. 내용 다 똑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 회계 처리.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요거 이연수익법이라고 했을 때 기계장치 100만 원에 취득하는 거, 현금 100만 원에 취득하는 거 똑같습니다. 현금 60만 원인데 이제 자산의 차감 계정을 쓰지 않고요. 뭘 써요? 부채로 처리합니다.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을 이연 정부보조금 수익이라고 해서 60만 원 요것만 계정 과목 바꿔서 부채로 표시하면 돼요. 요것만. 됐죠? 그러면 이제 BS에 표시할 때 BS의 장부금액이 달라져요. 기계
100만 원인데 아깐 자산 차감 계정이니까 이쪽으로 보냈죠. 그게 아니에요. 이연 정부 보조금 수익이라고 해서 60만 원을 부채로 표시하게 됩니다. 서로 BS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죠. 자, 그 다음에 감가비 16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6만 원 잡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 정부 보조금, 요것만 이름 바뀌겠네요. 이연 정부 보조금 수익이라고 12만 원 똑같아요. 그쵸? 선수 수익 잡은 것을 바꿔주면 되죠. 계산 방법도 똑같아요. 요것만 정부 보조금 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뭐가 달라져요?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40만 원으로, 4만 원으로 똑같죠.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똑같은데 계정 과목만 바뀌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거 회계 처리하시면 BS에 표시할 때 기계액 100, 감가상각 누계액 16만 원 잡히면서 장부금액 82만 원으로 정부 보조금은 따로 공시를 할 때 자산 차감으로 공시 안 하지만 정부 보조금, 이연 정부 보조금 수익이라고 해서 나머지 48만 원은 이제 부채로 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BS에 미치는 영향만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 구하라 그러면 100만 원에서 60만 원 정부 보조금 받았으니까 내가 순수하게 지출된 금액은 40만 원이다. 거기에 잔존 가치 20만 원 빼준 감가상각 대상 금액 20만 원을 5로 나누면 4만 원 나온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각각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장부 금액과 부채의 장부 금액 구할 때 금액만 정확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중요한 정부 보조금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5번째 기타 취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타 취득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기타 취득에서 이제 공부하실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주식 발행을 위해서 취득한 현물 출자라고 있죠. 현물 출자. 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해 놓고 여러분들 시험에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요. 보통은 현금 주고 유형자산을 취득하죠. 그것을 현금 구입 또는 현물 출자라고 하는데 현물 출자는 뭐냐면 이제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준 거예요. 내 주식을 발행해서 준 거예요. 그럼 주식을 발행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자본금 또는 주발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죠.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 상법에서 꼭 별도로 표시하라 그러니까 액면 금액 이상인 거는 주발초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와 그 다음에 주식의 취득 원가가 서로 똑같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당연히 똑같은 걸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들은 이게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르게 되면요. 둘 중 여러분들 명확한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둘 중 명확한 금액.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의 금액은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식의 취득 원가보다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먼저 쓰고요. 이것을 신뢰성 있게 구별하지 못하면 요 두 번째 주식의 취득 원가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가 8천만 원이다. 그러면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 8천만 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 쓸 때 액면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을 쓰시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서 3천만 원으로 이제 분개를 하시면 돼요.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주 3일은 주당 액면 금액이 5천 원인 보통주 만주를 발행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 주식을 발행해서 토지를 취득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현물 출자라고 하는 겁니다. 3일은 성장회사로 증권회사에서 주당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토지의 시가는 8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다. 동거래를 회계 처리하시오. 토지의 취득 원가는 8천만 원. 그 다음에 자본금은 만주에다가 액면 금액 곱하면 되죠. 그래서 5천 원 곱하시면 자본금 5천만 원 나오고요. 액면 금액 이상인 건 주발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죠. 그럼 현물 출자 설명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여 또는 무상 취득이 나옵니다. 증여. 우리는 무상 취득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내가 공짜로 유형자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현금이 나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0이니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0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된 회계 처리. 왜냐하면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요. 공짜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죠. 과거 사건의 결과. 그 다음에 등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통지하고 있어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감정평가사한테 물어보면 공정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로 처리하시고요. 돈 준 게 없더라도 반대편에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잡으면 됩니다. 뭐라고요? 자산 수중 이익. 자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 생기는 이익. 그래서 단기 이익 잡으시면 되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항상 지급할 대가의 공정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주 3일은 용산으로부터 취득원가 5천만 원인 토지를 기준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공정가치가 중요한 거죠. 1억 5천. 이 거래에 대해서 분개하시오. 토지 1억 5천으로 분개하시고 자산 수중이익 1억 5천 잡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뭐 여러분들 시험과는 거의 무관한 내용이에요. 자, 기타 취득에서 그나마 공부할 것은요. 유형자산 취득에 수반되는 국공채 매입. 요거는 조금 공부하셔야 돼요. 자, 국공채 매입. 요 국공채 매입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차량 운반구를 한번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차가 그랜저니까 그랜저를 한 3천만 원에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 차량 운반구 3천만 원, 현금 3천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죠. 근데 이제 차량 운반구를 구입할 때요. 국가에서 국공채를 매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면금액 100만 원짜리 국공채를 매입하라 그래요. 그러면 액면금액이 100만 원이면요. 뭐 국공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망할 일은 없으니까 상당히 현저하게 낮은 이자율 2%도 아니에요. 요즘엔 1% 정도로 이제 이자를 주면서 발행을 해요. 근데 이건 미래의 돈을 주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구해봤더니 현재 가치는 시장 이자율 기업에 적용할 이자율을 계산해봤더니 이게 10%인 거야. 그래서 이걸 미래에 있는 걸 땡겼어요. 그래서 57만 원만큼 현재 가치가 나왔어. 그러면 국공채를 취득할 때 100만 원에 취득했지만 현재 가치 취득한 부분 57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돈을 받은 부분이니까 유가증권이라고 해서 금융자산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요거 이상으로 준 거. 우리가 일반적인 100만 원짜리 1%를 증권회사 가면 57만 원에 살 수 있는데 국가에서는 이 차량 운반구 살 때 매입 금액, 액면 금액으로 사라 그래요. 국가에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요 금액 차이 43만 원은 금융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게 아니라 차량 운반구를 취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거니까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100만 원이 나갔을 때 자, 유가증권으로 처리할 거는요. 금융자산이에요. 우리 57만 원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요 100만 원과 57만 원의 차이 43만 원은 차량 운반구의 회계 처리 취득 원가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니까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는 3천만 원 쓰시면 안 되고 3,043만 원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냐? 맨 마지막에 네 번째 줄. 이렇게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현재 가치와 취득 원가의 차이는 유형자산의 취득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지출이며 당해 유형자산의 원가로 계산해야 된다. 유형자산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요거 금융자산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3일은 업무용 차량을 3천만 원에 구입하면서 액면 금액 5천만 원이 무이자부 장기 5년 상환 조건으로 공채를 액면 매입했다고 돼 있죠. 100만 원에. 시장이자율이 12%고 현가 요소가 57이다. 그래서 요게 100만 원이었는데 요거 땡겼더니 100만 원에 0.57이라는 거죠. 그래서 57만 원. 자, 내용은 이거랑 똑같죠. 그럼 차량 운반구 3천, 현금 3천, 현재 가치 땡긴 거 유가증권 57만 원 똑같고 현금 나갔으니까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는 요게 되는 거.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얘랑 똑같습니다. 강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교재에 있는 예제들을 전부 다 외워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와 관련된 첫 번째 강의 끝났고요. 유형자산 두 번째 강의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